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대 근동 세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게 알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적고 책이 적은가? 그래도 한국은 그리스도교가 아시아에서는 잘 보급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세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많이 정보가 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역사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학은 19세기와 20세기를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지만 사실은 인문학에서는 최근에 나온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온 문헌 중에 구약 성경과 되게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굴되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1840년대와 20년대로 가야 되는데 쇠기문자라고 하면은 쇠기문자 안에 한 30개 정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막 쇠기로 쓰여 있지만 어떤 것은 알파벳도 있고 어떤 것은 음절 문자도 있고 또 음절 문자 안에는 세머로 쓴 게 있고 또 인도 유럽어 히타이트 같은 경우 인도 유럽어인데요. 근데 이 쇠기 문자는 인류가 완전히 망각한 언어입니다. 이집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성강 문자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인류에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이 고대 근동 지방, 지금의 중동 지방을 여행하면서 저 벽화나 이런데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거의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있는데요. 베히스툰 비문은 지금의 이란 지방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산에다가 굉장히 크게 다리우스 대왕이 자기의 업적을 남겨놨습니다. 아주 뭐 그림 부조도 멋있고 그 밑에 글씨도 세 가지 언어로 써놨습니다. 엘라머, 페르시아어, 아카드인데 셋 다 쇠기 문자라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해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이나 이게 중동 쪽에 직접 가서 보시면은 아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옛날에 거대한 대왕이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이게 옛날 다리우스 대왕이 남겨놓은 비문이다라는 그 구전이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거기 이제 롤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분이 화가를 시켜서 전혀 모르지만 이거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옥스퍼드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해보자 하는데 이제 해독하는 방법은 샹폴리옹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다리우스 대왕의 것이면 다리우스라는 말이 세 언어에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럼 다리우스는 D-A-R-I-U-S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D란 말이 어디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문자가 만약에 D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문자에 D도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트라이 앤 에러입니다. 완전히. 페르시아어를 해독하고 해독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분이 이제 그루테펠트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이분이 천재적으로 이제 귀팅엔 왕립학계에 제가 이거 해독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보면은 이분의 그 해독 방법은 굉장히 좀 원초적인데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확실히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린슨 이분도 큰 역할을 하셨고 힝스 큰 역할을 하셔서 1840년대쯤 되면은 페르시아 문자가 해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드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유명사도 조금 알고 기본적인 단어도 몇 개 알고 특히 이제 고유명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큰 왕의 이름이라든지 큰 지명이라든지 큰 나라의 이름 같은 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아 이게 세머냐 이게 인도 유럽어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언어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쇠기 문자가 한 개 한 개 해독이 되는 게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성강 문자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샹폴리옹이라는 천재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로제타 스톤이죠.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는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성강 문자, 그 다음에 민용 문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옛날 이집트 문자를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리스 문자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말은 확실히 위에서 반복이 될 거다. 왜냐면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 한번 나오고 저기 한번 나오니까 비슷한 곳에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아니겠냐 해가지고 샹폴리옹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집트 가보신 분이나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 문자는 이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이게 상용 문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르본느 대학에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듯
듯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물결문이면 물이고 요거는 신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완전히 엉터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샹폴용이 이게 상형 문자가 아니라 음절 문자 내지는 알파벳 같은 그 실라벨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독수리 모양 그냥 아고 이런 식으로 음으로 읽어야지 이걸 뜻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학교에 이단화 취급을 당하고 난리가 났죠. 저 젊은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다 뒤집는다.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뒤집힌 계기는 다른 피라밋을 발굴했을 때 그 벽화에 있는 거를 누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소르본느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전혀 못 읽었습니다. 근데 샹폴용은 그 자리에서 그냥 쭉쭉 읽어 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법을 그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계속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 1940년대, 50년대 정도 오는 문법책을 써야지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고 그것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계속 마이너하게 교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망각했던 쐐기 문자 계열의 언어들과 그 이집트 문자, 성강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되었습니다.